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 김나영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상당히 긴 내용의 질문을 주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상당히 요약을 해서 저한테 다시 주셨는데 일주일에 4번씩 헬스장을 방문해서 웨이트 40분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30에서 40분 정도 운동을 해요. 그것도 고강도 러닝 인터벌과 인클라인, 상당히 높은 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것 같고, 간식이나 과식을 한 날에는 가정에서 줄넘기를 3,000에서 5,000회 정도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한 달에 유산소로만 7,000kcal를 소모를 하고, 보통 하루에 1,500kcal를 섭취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운동 보조물로서 AMPK를 아마 섭취를 하시는 것 같고, L-카르니틴도 복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슈가완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이제 인도의 그 한약재 같은 것들이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 항암 효과도 있고, 항염 효과도 있고, 불면증, 여러 가지, 그런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드시는 것 같고, 운동이 한 달 후에 이제 지점부터 이제 항생제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복용을 하는데, 불면증을 한 달 이상 정도 겪으셨고, 항생제하고 처방전까지 복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중이염까지 또 앓고 계셨고, 운동 후에, 식욕이 저하되는 현상도 있었고, 문제는 이제 골격근 양이 그렇게 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골격근 양이 1kg 정도 증가했고, 체지방은 0.7kg 정도가 빠져 있다. 또 운동 스트레스에 의한 어떤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건가 검사를 해봤더니 그런 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글쎄요, 상당히 좀 복합적이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질문을 주셨으니까 질문 내용을 보고 제가 생각하는 제 견해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김나영님의 첫 번째 이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운동 강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20대 아니면 30대 정도의 연령대를 갖고 계신 여성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보통 주당 4일 정도 운동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주당 4일. 그렇죠? 그리고 웨이트를 40분 정도 하셨고, 그 다음에 유산소를 한 30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고 간식이나 과식을 하셨을 때는 줄넘기 같은 것을 3,000에서 5,000회 정도 실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도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주당 4일이면 거의 하루 건너서 운동한다 셈 치고, 이 운동하는 빈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웨이트를 40분 정도 실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웨이트 40분과 유산소 30분에서 40분 정도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이 웨이트 40분과 에어로빅 40분이면 벌써 80분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가장 적합한 운동 시간은 보통 60분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20분 정도가 약간 좀 초과된 그런 운동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가 보통 주당 3일이라고 하는 운동 시간을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주당 3일 정도 시작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피로라는 게 있는데, 이 피로가 회복하는 데는 24시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운동했으면 화요일 날은 쉬어주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운동을 하고, 목요일 날 하루 정도는 쉬어주고, 이렇게 해서 월, 수, 금 정도 운동을 해서 주당 3일 정도 운동을 해주는 것이 운동 초기에는 굉장히 피로회복 측면에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김나영님께서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주당 4일씩 이렇게, 그것도 1시간 이상 운동을 하게 된
된다고 보면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운동 피로라는 것이 누적이 될 수가 있어요. 운동 피로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산뜻하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운동할 때 왠지 몸이 더 찌뿌듯하고 왠지 몸이 뻐근하고 피로가 잘 풀리지 않아서 운동 컨디션이나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지속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 피로가 한 달 내내 지속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만성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만성 피로감이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식욕이 떨어져요. 식욕. 그렇죠? 두 번째는 운동에 대한 동기가 저하돼요. 그러니까 식욕도 떨어지고 동기도 저하되니까 몸의 컨디션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다운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죠. 몸의 컨디션이 다운된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될 수 있다. 이런 면역력이 저하되게 되면 우리 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잠재적인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순염 같은 거 있죠. 입술이라든가 혀라든가 이런 데에 염증이 생긴다든가 염증 반응들이 가장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식욕 저하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중이염 같은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가 발현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 다음에 간식과 과식을 했을 때는 줄넘기 3,000에서 5,000회 정도 하신다 그랬는데 실제 이 줄넘기라는 운동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유산소 운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줄넘기는 굉장히 강도가 강한 고강도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강도 운동을 쉬지 않고 이 정도 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하루에 이 정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강도의 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관절에 무리가 줄 정도로 굉장히 강도와 빈도가 높은 운동이 이 줄넘기거든요. 그래서 이 줄넘기는 주로 뼈에 자극을 많이 주기 때문에 골다공증을 염려하는 그런 환자가 아니라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줄넘기가 많이 권장은 되고 있지만 어떤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런 줄넘기 운동은 상당히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 지방을 태우는데도 굉장히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줄넘기 운동을 3,000에서 5,000회 정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칼로리를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나 2kcal가 탄수화물을 탄 칼로리인지 지방을 태운 칼로리인지 이건 거의 제가 볼 때는 탄수화물 위주의 칼로리 소비가 되기 때문에 지방을 줄이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나영님의 첫 번째 문제는 운동 강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제가 볼 때 방법은 운동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자, PT를 받진 않지만 그 트레이너한테 뭘 받았냐면 기구를 사용하는 운동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매 주당 상체와 하체 운동을 2회 정도 이렇게 실시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운동하는 그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 운동하는 그 방법은 정확하게 익힐지 모르지만 그 웨이트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그 웨이트의 무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RM 같은 것들이 있는데 몇 회 반복해서 운동을 했느냐 이 반복 횟수가 근육량을 키우느냐 근지구력을 키우느냐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웨이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RM을 가지고 기준을 삼다고 하면 10RM 이하는 근력을 위주로 하는 거고 이상은 이제 근지구력을 위한 운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력을 키우려면 상당히 무거운 중량을 가지고 운동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기구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반복 횟수를 줄이면서 운동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근력을 키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운동하는 방법만 배워가지고 본인이 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운동 방법에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런 방법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근육량의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근육이 뭐 크게 증가하지는 않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호르몬의 차이점 때문에 크게 증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운동하는 양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양의 근육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운동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크게는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적어주신 내용으로 제가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제로서 AMPK 얘기를 해주셨는데 AMPK는 모든 우리 인체 대사에서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지방도 분해하고 탄수화물도 분해하고 단백질도 분해하고 지방 지질도 억제하고 분해하고 또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mTOR하고는 이게 서로 기량작용을 해요. 서로 반대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AMPK를 복용하는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주로 지방을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거나 지방 분해를 억제하거나 뭐 이런 거에 있기 때문에 AMPK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근육량을 키우기보다는 다이어트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보조제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지방을 분해하는 L-카르니틴 같은 경우는 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복용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슈와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인도의 그 한약재, 예를 들면 한국의 뭐 인삼과 같은 뭐 그런 것들인데 그 효능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좀 추론할 것은 이런 보충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간에 부담을 주게 되면 결국 간은 인체의 독성 같은 것들을 해독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간 기능에 부담을 줘서 어떻게 하게 되면 우리 인체에 독성 물질이 쌓이게 해주는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제품 이런 것들은 많이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제조회사의 확실한 승인을 된 제품,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 이런 것들도 한번 더 고려해서 보충제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박나영님께서 그 주신 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어쨌든 운동 강도와 운동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러한 증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때는 운동을 한번 중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에 운동을 중단했는데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면 운동 방법이나 운동 강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운동을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이러면 이제 운동의 문제는 아니고 어떤 인체의 대사라든가 인체의 생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 방법은 운동을 한번 중단해 보시고 그 증상이 호전되는지 이걸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문 내용에 그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